예,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과 통계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0주차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9주차에는 중간시험을 치르셨죠. 예,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뭐 실제 평균 점수도 조금 전년도보다 그리고 전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중간시험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프로젝트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말시험, 그리고 실습 과제 열심히 하셔서 기말시험 나중에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가지 좀 괜찮은 거는 이 재무부동산과 통계 과목이 협동학습형 과목이다 보니까 A와 B 학점 두 학점만 이제 드려도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취업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주차에 했던 거, 우리가 9주차에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8주차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에는 이제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주차에는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8주차에 했던 거 설문지 작성 보시면 설문지 작성은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개별 질문 항목 완성, 질문의 순서 결정, 설문지 초안 완성, 그리고 사전 조사,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지 완성, 이런 절차를 이런 6단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데요.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제 조사 문제를 구체화하고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측정 방법을 결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집될 정보를 확인하고, 두 번째, 측정 대상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세 번째, 응답자를 접촉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수집될 정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조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문제 영역별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개념적 정의는 측정 대상이 되는 어떤 개념 또는 구성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긴 한데 이제 개념적 정의만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는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조작적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해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로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어떤 조작적 정의를 선택하여 개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이를 토대로 개발되는 측정 문항은 첫 번째, 기존의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이용하거나, 두 번째, 전문가나 해당 실무자들에 의해 적절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또는 둘 이상의 조작적 정의를 함께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세 번째 방법은 설문지를 두 가지 이상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전문가나 해당 실무자들에 의해 적절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면 참 좋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다시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응답자 접촉 방법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설문지 작성에 앞서서 수집할 정보의 내용, 그리고 수집할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대인 면접, 전화조사, 우편조사 또는 뭐 요즘 많이 활용되는 게 인터넷 조사니까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방법을 응답자를 접촉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집할 자료의 양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전화조사나 인터넷 조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설문의 양이 많고 또 질문 문항들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인 면접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개별 질문 항목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가 완료되면 조사자는 조사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 질문 그리고 응답 항목을 검토하고 이를 완성하여야 하는데요. 자, 먼저 개별 질문 항목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조사 문제와 관련이 좀 적더라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문의 양이 많아지면 응답자들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든지 또는 성실한 응답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질문은 조사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질문 항목이 조사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설문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개별 질문 항목 작성 시 고려할 사항 두 번째,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응답자가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또는 이제 지나치게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응답자들이 비록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개별 질문 항목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세 번째, 응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줄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질문 내용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이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다라고 하면 응답자들이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 형태를 갖다가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할 때 이제 응답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응답 형태는 개방형 질문 그리고 선택형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생각나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질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개방형 질문은 자료 수집한 후에 자료 분석을 위해서 좀 복잡한 자료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의 장점은 조사자가 응답 내용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질문 문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조사 대상자의 수와 개방형 질문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자료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두 번째,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생각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선택형 질문은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응답 항목들, 보기 항목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자료 수집 후 자료 수집한 이후에 자료 처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응답해야 할 내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응답을 얻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제점은 응답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의 가능한 응답을 모두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이게 또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형 질문, 선택형 질문의 장단점 잘 살펴보시고 응답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질문보다는 선택형 질문을 많이 한다는 점은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면서 세 번째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질문 용어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전문 용어를 이해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되고요. 네, 선택형 질문은 모든 가능한 응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형 질문의 응답 항목들 간에 내용상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번째, 한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사자 임의로 가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여섯 번째,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여덟 번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별 질문 항목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순서 결정할 때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면 좋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질문은 가급적이면 응답자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응답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면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설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것도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의 순서 결정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또 고려하셔야 될 거,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은 가능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뭐 자신의 소득이라든지 학력, 직업, 성별, 연령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에 대해 응답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그리고 이제 추후에 검증을 위해서 응답자의 성명 또는 뭐 연락처 뭐 이런 걸 기재하도록 하는 질문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의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의 순서 결정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좀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이게 성실한 응답을 끄집어낼 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갑작스러운 논리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의 주제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 설문지의 쪽 페이지를 달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한 다음에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 순서가 바뀌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질문 순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다음 질문들의 일부를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으로 가야 하는지 좀 지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고 그러면 이제 설문지 초안을 만든 게 되죠. 그래서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소책자 형태로 제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소책자 형태로 제본을 하면 내용물의 분실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양면 인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면 인쇄를 하면 아무래도 설문지의 분량이 적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진행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설문지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사 목적과 조사 기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응답자에 대한 비밀 보장, 조사 기관의 연락처, 그리고 응답 예정자가 주어진 표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별, 연령, 뭐 이런 그 문항들을 갖다가 표시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사원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이제 적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설문 내용과 다른 활자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진하게 인쇄해가지고 조사원의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질문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면 페이지를 달리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조사원의 응답자에게 이렇게 질문 내용이 바뀌었어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설명한 후에 다음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초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조사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설문지 초안을 이용해서 사전조사 또는 뭐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소수의 응답자들에게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지 초안을 이용해서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할 때는 2사람 이상의 조사 담당자들이 함께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요. 한 사람은 직접 설문조사 실시하고 다른 조사자는 질문당 소요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응답의 소요 시간이죠. 그리고 응답의 난이도, 논리적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점검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본 조사의 설문지를 완성해가지고 인쇄를 하고 이제 설문조사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문지를 갖다가 작성한다, 설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본 추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 우리는 표본을 추출하지 잘 않아요. 그렇긴 한데 엄밀하게 이제 그 정말 표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어떤 그 특성을 갖다가 유추한다, 추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표본을 어떤 방법을 통해 추출하느냐, 또 표본의 수는 어떻게 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5번째 강의안이고요.
다섯 번째 강의 한 63쪽에 보면은 표본 추출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자는 설문지 작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표본 계획도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들이 표본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뢰성 있는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자는 뭐 제품의 특성, 그 조사의 뭐 객체가 될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사용자, 지역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표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는 먼저 이제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를 비교하면서 표본 조사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표본 계획의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 해가지고 이제 둘을 비교를 하는데요. 자, 표본 조사는 말 그대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전체 조사 대상이 모집단에서 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그래서 표본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수조사는 영어로 이제 센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인구 센서스 뭐 또는 인구주택 센서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포함된 모든 대상, 모든 관측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조사에서도 주로 이제 표본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또는 학문적 조사에서 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에 포함된 대상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많은 대상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모두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 또 들어가는 시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뭐 전구의 수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면 그럼 전구가 다 수명이 다한 거죠. 더 이상 전구를 쓸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전구가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그다음에 포탄의 성능을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면 포탄 다 써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보다 오류의 정도가 작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그 모집단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면서 표본을 잘못 추출할 수도 있죠. 즉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하면 그 표본을 통해 조사하고 그리고 그 표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은 이럴 것이야라고 추리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잘못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갖다 이제 표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오류 외의 오류들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비표본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수조사는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죠. 몽땅 다 모집단 전체를 갖다 조사하는 거니까 표본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표본 오류만 발생을 하는 거죠. 표본 조사는 표본 오류도 발생하고 비표본 오류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다 나타나는 표본 조사보다 어떤 경우에는 비표본 오류만 나타나는 전수조사의 오류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전수조사에서 나타나는 비표본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조사에서는 주로 표본조사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조사에서 나타나는 오류, 좀 전에 이제 표본 오류 그리고 비표본 오류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샘플링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본은 샘플이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제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본 추출
관련되어 있는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들이 표본으로 추출돼야 되는데요. 그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좀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것들이 표본으로 추출돼 가지고 나타나는 오류를 표본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류는 전수조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본조사에서만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그래서 모집단 속한 대상들을 전부 다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오류가, 이게 결국은 이제 모집단 전수조사하는 거니까 표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표본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 오류의 크기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표본 오류의 크기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표본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표본 오류는 조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니까 아무래도 조사 대상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진다. 비표본 오류도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최근에 인구조사를 했대요. 조사 대상자들,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되죠. 그래서 그 13억 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600만 명을 이제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600만 명이 넘는 조사원을 동원했는데 600만 명의 조사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또 조사할 때 통제를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13억 명이 넘는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비표본 오류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 오류를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표본 오류는 또 관찰 오류 그리고 비관찰 오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오류에는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 그다음에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두 가지가 있고요. 비관찰 오류에는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오류는 그래도 이렇게 관찰하면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근데 실제로 찾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좀 관찰할 수 있는 오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관찰 오류는 관찰할 수가 없는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관찰 오류 중에 이제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가 있는데요. 조사 현장에서의 오류는 조사자나 응답자가 설문 항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조사자가 면접 과정에서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면접 시 조사자 또는 응답자의 기분 상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자,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는 조사자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라든지 엑셀 프로그램 또는 SPS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력을 하는 것을 코딩, 또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세게 눌렀대요. 그래서 펀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코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자료를 입력하는 그 과정, 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오류를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 오류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설문조사할 때 질문 형태를 대부분 이제 선택형으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기 항목을 1번서부터 5번까지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료 입력할 때는 첫 번째 응답자는 첫 번째 질문 항목에 대해서 1번, 그럼 1 눌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2번, 이걸 갖다 다 눌러야 돼요.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금만 좀 삐끗하면은 다른 그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숫자만 입력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겹거든요. 졸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개가 이제 이상하게 입력이 된다든지 하는 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찰 오류 중에 불포함 오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불포함 오류는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표본 프레임이 완전하지 않아서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인데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에도 포함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포함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폼 가지고 이제 좀 응답을 많이 받는데요. 응답을 받다 보면은 그 구글 폼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폼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에게만 그 설문을 설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주소를 갖다가 뭐 카톡이나 아니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뭐 카톡을 쓰지 않는 사람들, 이메일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포함을 못 시켜가지고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포함 오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관찰 오류 중에 무응답 오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무응답 오류는 선정된 표본 중에서 접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응답을 거부하는 그런 응답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구 통계학적인 또는 이제 좀 행동 특성 뭐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류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이것들을 합친 게 이제 전반적인 오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는 표본 오류는 제로입니다. 표본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표본 오류만 발생을 해요. 표본 조사는 표본 오류도 발생하고 비표본 오류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류가 표본 조사에서 발생하는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의 합, 전반적인 오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모집단의 규모 또는 모집단의 성격, 그리고 조사 예산,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 방식을 결정하고 만약에 표본 조사를 한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표본의 크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조사 방법은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적고 그다음에 조사 예산이 충분하다. 그래서 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수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시장 조사 또는 이제 학문적 조사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가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사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